이제 3교시 수업 시간입니다. 3교시에서는 금융소득 절세 핵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절세는 세금 부담은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A와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요. ISA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분산 전략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해에 걸쳐서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자산을 분산시켜서 소득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걸 피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금융상품의 만기 조정입니다. 금융소득이 한 해에 물리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만기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자나 배당을 월별로 받도록 조정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금융소득 절세 핵심 방법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해보며 꿀팁들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3교시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1교시와 2교시를 통해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3교시 준비된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금융소득 절세 핵심 방법입니다. 자, 핵심 방법. 우리 뒤로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융소득 아낄 수 있는 제1의 절세 팁 뭡니까? 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1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안 넘기도록 관리하시는 게 우선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액수가 커지다 보면은 안 넘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도로 아무리 쪼개도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미리 분산을 시켜서 사전에 증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미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리 증여를 해서 금융소득을 이제 자녀가 받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되더라도 무조건 세금이 더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1교시 때 저희가 사업소득에다가 위에 금융소득을 얹으면 그랬죠. 추가 과세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분들은 한 8,100만 원까지만 금융소득을 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요 8,100 정도 받으려면 한 20억 정도 통장에 있으면 8,1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4% 계산을 하면요. 괜히 그러면은 20억 정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 조금 돈 벌려고 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금융회사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제 이자 소득이 나오는데 8,100만 원 되면은 14%로 저희가 국세에 원천징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를 이미 냈고요.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그러니까 5월 달에 신고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6%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 저율 과세 구간을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 세액이 안 나오는 구간이 한 8,100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면요, 좀 안 좋은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세금이 추가 과세되는 것도 있지만, 비과세 상품, 이런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품들이 또 있어요. 그 요건에 걸리는군요. 네, 직전 연도 3년 동안에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 합산되면은, 이거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미리 가입을 좀 해놔야겠네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안 넘다가 갑자기 넘으면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겠죠. 네, 4번 소득 공제할 때 또 이게 소득이 천만이 넘어가면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다른 가족들에게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또 절세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건데 절세 방법 앞서서 증여?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증여 부분도요. 증여 재산공제라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금이 없습니다. 이거는 10년간 합산하는데요. 그래서 증여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배우자한테 6억 범위 안에서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자가 내기 때문에 예.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비과세나 저율과세 될 수 있는 금융 절세 방법도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2천만 원이 안 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갖는 게 가장 그렇죠. 네, 좋은 예.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ISA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자주 나오는데 네. 저 아직 공부가 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올해 더 많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요. 정부가 ISA에 대한 혜택을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네, 왜 ISA냐? 이것도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개인 종합 자산 계좌예요. 그래서 하나를 계좌에다가 다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ISA 그 바구니 안에 네, 주식도 들어있고요. 예금, 펀드, ETF 이런 상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과세도 받고 그다음에 저율과세 받는데요. 여기 ISA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2천만 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수익이 아무리 발생을 해도 예. 이거는 9.9%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품인데 예. 나라에서 좋은 상품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에 2천만 원밖에 네, 납부할 수가 없고요. 예. 또 그리고 5년 동안에 1억 원까지만 이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막 계좌 여러 개 터가지고 네.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거 안 맞아요. 됩니까? 네, 그게 안 되고요. 1인당 한 계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좌가 벌써 50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꽤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네. 하고 계시다는 건데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없다 하면은 이제 네. 5천만 중에서 4,500만에 해당되는 거네요. 네. 그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연금저축이나 IRP를 또 먼저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IS 계좌를 이용해서 다시 이 연금에도 넣을 수 있는 그 혜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선 여기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럼 나는 뭘 가입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중개형, 신탁형, 1인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기서 보시면 인기 많은 건 우선 중개형이에요. 중개형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형과 1인형은 이제 은행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더 맡기는 거네요. 네,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신탁형 1인형인데요. 또 1인형은 저 끝에 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보수 수수료가 있거든요. 수수료가 조금 높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이걸 운용해 준다. 이런 예. 차이점이 있는 거죠. 가입할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입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상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바꿀 수도 네, 있고. 바꿀 때는 이제 갖고 있던 상품을 전부 다 예. 뭐 환매를 한다든지 현금화 시켜서 계좌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ISA는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왜요? 이게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전에는 5년이었는데 이 3년간 보유를 하도록 장기 투자를 좀 권유한다. 예, 이런 취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이걸 만들면 3년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 전에 네. 해지를 하거나 네. 그러면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거는 3년 기준이 가입일 기준이에요. 네네. 그 오늘 만드시고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그걸 운용을 안 해도 이 3년째 되는 내 내가 거기에다 목돈을 예. 넣어서 뭐 1억을 넣어가지고 그걸 운용할 수 있거든요. 예. 3년째면 매년 2천만 원씩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3년째 될 때는 6천만 원을 예. 한 번에 넣었다가 운용해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미리 가입해 놨다가 혹시 뭐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지금 네. 보시는 분들 네. 당장 안 쓰시더라도 맞아요. 가입을 해놓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성인 만 19세 이상이 되면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예. 15세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누구시냐면요. 예. 바로 금융소득이 직전 3년도 2천만 원 넘는 분들. 이미 앞서서 우리 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이제 투자를 장려하기도 하고 예,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금융소득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서 왠지 올해 넘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미리 그날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네.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설명해 주세요.
네, IS 계좌 세제 혜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분리과세 이전에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 배당, 뭐 투자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금융소득의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우선은 비과세와 저율과세 상품을 쓰는 건데 네. 이 IS에는 그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만 원까지는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해당되고요. 2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9.9% 원천 징수로 끝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서민형, 농어민형이라고 해서 소득 금액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 서민형과 농어민형을 가입하시면 400만 원까지 예. 네,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오. 네. 이익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주의할 점은 이게 만기에 이게 3년간 보유할 때 계속 과세가 안 되다가 내가 해지할 때 딱 이익이 실현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몰아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음. 그거는 좀 유념하시지만 이 정부에서 올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비과세 한도를 2.5배씩 예. 상향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꽤 좋아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비과세도 되고 분리과세도 되고 네. 이러니까 굉장히 좀 만능 통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반 통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차이가 어떤지 그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네,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ISA를 내가 만들었다. 그럼 일반 계좌랑 무슨 차이가 있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품 A, 뭐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300만 원의 이익을 났고 다른 상품에서는 손실을 봤습니다. 이 금융소득이 안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손실이나 비용을 안 빼줍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걸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전부 과세를 하는데 옆에 IS 계좌를 보시면 이게 같은 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서로 통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딴 데서 손실 났으면은 이걸 90만 원을 손실을 차감한 과세 기준이 210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예. 네. 일단은 그거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감안해준다, 차감해준다. 맞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고요. 네. 또요. 그게 1단계고요. 예, 2단계 한번 보실까요? 2단계를 보시면요. 이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 일반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첫 번째 일반 통장에 갖고 계신 분은요. 하나는 300만 원 이익이 났고 하나는 90만 원 손실이었는데 이 3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15.4% 떼기 때문에 46만 원 정도. 네. 46만 2천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손실이 반영이 안 된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실제로 많이 속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IS 계좌에서는 손실이 통산돼서 210만 원이 됐고 여기에서 또 200만 원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 9.9% 또 그것도 분리과세예요. 예. 아무리 금액이 많이 발생해도 이거는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 됩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도요. 네. 그렇게 해서 9,900원 세금 내고 끝나버립니다. 9,900원이요? 네. 오, 차이가 상당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ISL을 만드는 것도 좋고 그 안에서 손익통산이 된다는 점 그리고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 생각하면은 예. 정부가 여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내가 금융소득으로 1년에 혹은 뭐 3년에 얼마 버는지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이 혜택이 되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앞서서 이런 혜택을 아무나 주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격 요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자격 요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 중에 만 19세 이상이 되시면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만 15세에서 만 19세라도 근로소득이 있다. 이거는 이제 소득 금액으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 소득 요건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금융소득이 직전 3년도 동안 2천만 원 넘질 않아야 돼요. 예. 종합소득 과세되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가입을 했더라도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가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이 지금 현재 요건이고요. 그게 끝인가요? 네. 근데 요즘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2025년 개정안에 보면요. 이 금융소득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 ISA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를 통과한다면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도 또 일반형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뭔가 굉장히 까다롭고 좀 폭이 좁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네. 대부분 많은 맞아요. 분들께서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500만 명이 하셨고 그 25조에 해당한다고 해요. ISA에 가입된 금액이요. 그렇게 돼서 이게 충족이 된다 그러면 그 비과세 요건이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예. 그리고 서민형인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계좌를 튼다 그래서 다 이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잘 운영을 또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절세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ISA가 또 단점이 이게 수수료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직접 투자를 하는 주식도 살 수는 있지만 이 중개형은 수수료가 그래도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상품마다 또 펀드라든지 수수료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여기 계좌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똑같은 예금을 IS에서 써도 수수료가 혹시 발생하게 되면은 또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배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우선은 고배당 주식. 왜냐하면 배당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도 이건 종합소득세 합산 안 되기 때문에 고배당 주식을 여기에 담는 건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차익을 보는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투자하는 주식을 넣었을 경우에 이제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일반 계좌에서 해도 세금이 없거든요. 예, 주식 그렇죠.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IS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해외 추종 ETF 같은 경우 있어요. 해외 지수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해외 지수에 투자하실 때 이 IS의 계좌를 사용하시면 예. 네, 이거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그 부분이 요거는 과세가 분리과세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또 ETF 같은 경우 해외 지수 ETF 같은 경우는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환매할 때 낼 수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있을 때는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 또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고배당 주식이라고 투자를 하셨는데 이 손실이 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손실을 실현하셨다가 다시 사더라도 이게 또 손실을 통산되거든요. 앞서서 봤죠. 네, 예.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이 낮고 손실난 주식이 있으면 팔았다가 다시 사셔도 돼요. 수수료는 있지만 이 손실난 걸 실현시켜서 이자 배당을 또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ISA가 연금과 아까 연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연금저축 이제 뭐 IRP라 퇴직연금 같은 계좌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 ISA에서 만기가 된 것을 이 연금 계좌로 옮기면요, 이때도 3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때는 만기 시 60일 이내에 예. 계좌를 저축으로 이전을 하시면요, 이때는 3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니까 한 10% 정도 세제가 되거든요. 최대 300만 원. 그래서 예. 3천만 원을 이제 넣었다 했을 때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좀 연계되는 그런 혜택들도 있는 거네요. 네, 연금으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진짜 맞는 계좌 같이 느껴져서요. 네. 우리 항상 주의할 점을 알고 가야 네네, 되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수수료. 네, 수수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중간에 인출을 하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씩 3년을 넣었다 6천만 원을 넣을 수도 있고요. 5년 동안 최대 5억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인출하실 때 주의할 점은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원금 이내에 중도 인출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중도 인출했다고 해서 다시 비과세 한도가 살아나진 않으니까 네, 비과세 한도는 이제 입금한 거대로 하지만 원금 범위 안에서만 인출하셔서 이게 해지가 되시면요, 다시 그 15.4% 일반 세율로 다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합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또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ISA 계좌에서는 하실 수가 없어요. 아예 못해요? 네, 국내 주식하고 국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뭐 그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 같은 경우만 되고 직접 투자는 여기서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할 점까지 배워봤습니다. 정말 꽉 채워서 알차게 한번 배워봤는데 마지막 퀴즈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지 시험 보시죠.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일까요? 오늘 내용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네. 퀴즈는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쉽게 내주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면 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세금 문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니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 머니클래스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더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끝으로 짧게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머니클래스와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서 이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을 받으실 때 이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꼭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혜리 선생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